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태학입니다. 자, 1강입니다. 자, 1강 언어의 본질 들어갑니다. 자, 무슨 강의냐고요? 기본 이론편입니다. 자, 뭘 설명하는? 기본서를 설명하는 강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철저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왜냐고 최소한 여러분들 이 기본 이론을 완벽히 들으셔야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실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실 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1번입니다. 언어의 본질. 자,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자, 1번 언어의 개념이죠. 언어의 개념. 자, 언어란 뭐냐?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언어란 뭐냐부터 출발합니다. 언어가 뭡니까? 자, 언어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입니다. 자, 다시요. 언어가 뭐라고요?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입니다. 실제 다른 선생들의 교재는 이걸 뭐라고 한다? 기호성이라는 언어의 특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자, 내용과 형식이다. 내용을 뭐라고 볼 수 있다? 의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자, 형식은요, 음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요 1번의 정의 있지 않습니까? 언어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두 번째 2번으로 합니다. 자, 2번은 제가 왜 집어넣냐면요. 자, 2번은 여러분 사전을 딱 쳐다보면 사전을 찾아봅니다. 언어라는 것을 찾아보면요.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자, 제가 노란색으로 뭘 썼습니까? 음성 문자 썼죠?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뭐라고 하더라? 언어라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겠죠. 자, 언어라는 친구를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아닙니까? 언어라는 친구를 크게 두 개. 자, 첫 번째 뭡니까? 음성 언어와 자, 두 번째는요. 문자 언어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3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한번 비교해 보자. 흔히 말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자, 공통점 이렇습니다. 1번. 다른 사람과 의미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국어. 국문국어를 가르치고 있죠. 뭘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말로 설명하죠. 음성 언어를 가지고. 화면 보이십니까? 문자 언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즉, 뭐하고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들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렇습니다. 2번으로 합니다.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약속된 부호를 이 몽땅 다 약속된 거죠. 제가 멋대로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약속을 바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3번으로 합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지식 등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지식이 좀 높다. 그럼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할 거고 조금 낮다. 라면 그렇진 않을 거고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지식 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건 공통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은요.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거 있지 않습니까? 1번. 언어란 요거 하나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입니다. 자, 왼쪽을 설명할 테니까 오른쪽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따라 붙여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성 언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음성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주로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요. 화법, 대화, 토의, 토론 면접, 발표, 연설, 협상 등에서 당연히 뭐 음성 언어 쓰겠죠. 문자 언어는요. 이럴 때 씁니다. 이 말입니다. 매개문은 당연히 소리죠. 제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음성 언어 쓰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는 거죠. 화면 보이십니까? 문자 언어죠. 뭐로 가지고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시간 공간입니다.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막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거의 사람들은 아마 제 이야기를 못 듣겠죠? 미래 사람 역시도 이야기를 못 들을 겁니다. 지금 여기는 서울입니다. 제주도에서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 음성 언어는요.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자는 이거 받지 않죠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보존성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록이나 보존 전달이 어렵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문자 언어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조 수단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체크.
뭐 중요하다기보다는요. 말뜻. 말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손짓이나 몸짓, 표정 이나 억양세기, 어조 등을 사용합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막 강의할 때 막 손짓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손짓. 표정 눈에 보십니까? 표정. 몸짓 이런 것들 씁니다. 이 말입니다. 또 제가 가끔 가다가 소리를 지르죠. 이렇게. 억양이나 세기나 어조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말을 살짝만 바꿔드리면요. 손짓, 몸짓, 표정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언어 외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요.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손짓, 몸짓, 표정을 뭐라고 한다? 언어 외적 표현 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억양세기, 어조를 뭐라고 하냐면요.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 이런 말을 쓴다는 용어 좀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말을 살짝만 바꿔드리면요. 자, 언어 외적 표현을 다른 말로 비 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비 언어적 표현. 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얘는요. 반 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는요. 다시 한번 이 말뜻 한번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언어 외적 표현. 흔히 행동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할 때 이것을 언어 외적 표현이라고 하죠. 이건 분명히 언어는 아니죠. 비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가 아닌 표현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요.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입니다. 반이라는 것은요. 언어인데 무슨 언어다? 반만 언어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반언어적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말뜻 살짝쿵 알아두시 바라고요. 자 문자는 문자나 표현 기법 등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 당연할 거고요. 보조도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을 할 때 도구가 필요 없죠? 그럴 거 아닙니까? 하지만 문자 언어는요. 당연히 필기 도구나 종이 등의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습득 방법입니다. 저절로 익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왔으면 최소한 우리말 할 수 있습니다. 음성 언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는 못 읽습니다. 왜? 배워야 됩니다. 얘는. 됐습니까? 얘는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거고 얘는 배워야지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전달하기입니다. 비교적 쉬운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하고요. 복잡한 내용을 전달할 때 아무래도 문자 언어 쓰겠죠. 전달 방법입니다. 듣는 사람을 대면한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음성 언어를 통해서 생각이나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 가능하죠? 직접. 얘는 간접. 이렇게. 근데 실제 여러분들 이런 차이점은요. 그냥 가볍게 읽고서 넘어가십시오. 알겠죠?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언어와 인간입니다. 여기는 중요합니다. 실제 중요하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문법 전체로 본다면요 중요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제가 강의의 장점이 제 강의의 장점이 뭐냐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철저하게 분리시켜 드립니다. 나누어서 설명드립니다. 조금 중요합니다. 자입니다. 언어와 인간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언어와 사고입니다. 이 언어와 사고가 뭐냐면요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보면 언어와 사고가 기본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 합니다. 언어가 사고보다 우선한다는 견해입니다. 다시 한번 윈 언어 먼저 이 말입니다. 그 언어가 사고보다 우선한다는 견해의 말 뜻입니다. 사고가 언어보다 우선한다. 뭐가 윈? 사고가 윈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언어가 먼저입니다 라는 것을 언어 우위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고가 먼저입니다 라는 것을 사고 우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중요합니다 라는 것은 상호 의존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사례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될 때는요. 사례를 준다고요. 그랬을 때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례가 뭐라는 것을 언어 우위설이라는 거. 사례 줍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례는 뭐? 사고 우위설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됩니다. 자, 밑에 사례 들어갑니다. 자, 합시다. 파란과 초록 계열의 색칠을 나타내는 단어 수가 잘 보십시오. 세치 완어는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언어가 한 개란 얘기죠. 영어는 몇 개? 언어가 두 개. 러시아어는요. 언어가 세 개입니다. 이 말입니다.
즉 언어란 얘기죠. 이 부분은요. 언어가 단어 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언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언어. 넘어갑니다. 파란과 초록 계열의 색채를 구별하는 실험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쪽은 어디? 세치와나어라는 것은 결국 사고입니다. 이 말입니다. 왜 세치와나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까? 언어가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죠. 다시 한번 뭐 위설? 언어 우위설입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사고 우위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를 보면서 이 사례가 뭐라는 것을 사고 우위설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갑니다. 이리저리 여기저기 오가다입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이리가 먼저죠. 얘가 먼저네. 여기가 먼저입니다. 오가다에서 오다가 먼저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바로 뭐냐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뭐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다시 한번 뭐가? 사고가. 어디에? 언어에 반영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이 말입니다. 뭐 위설? 사고가 먼저인 사고 위설입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요. 자,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냐면은요. 사례 보십시오. 사례 보면서 이거는 언어 위설인데 이거는 사고 위설인데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상호 이존설은요.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겠죠. 언어가 사고에 사고가 언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사고 의존, 상호 의존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상호 의존설. 가능하죠?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그냥 가볍게 읽으십시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언어와 사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와 사회. 언어 보면 그 사회를 알 수 있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게 언어와 사회의 관계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밑에 글 읽습니다.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의 국면의 의사소통 수단이므로 자, 그다음 언어와 뭐가? 사회 구조가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암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것들은 암기하시고 이해할 것들은 이해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고서 넘어가는 겁니다. 왜? 충분히 이해할 테니까. 자, 계속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뭘 보면 언어를 보면은요. 뭘 할 수 있다? 사회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비록 구성원들이 동일한 사회 구조에 속해 있을지라도 이거나 이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사는 사람 표준어라고 하죠. 서울말 쓰겠죠. 경상도에 사는 사람 경상도에 방언을 씁니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 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사회적인 요인은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의 사회적인 요인 이렇게 몇 줄 채신 다음에 밑에 쓰십시오. 1번 뭐 나이, 두 번째는요 성별, 세 번째는요 직업, 네 번째는요 계층입니다. 됐습니까? 그거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결국 뭐다? 나이, 성별, 직업, 계층 이렇게. 요것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기들이 하는 말과 노인분들이 하는 말은 서로 다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좀 더 어려운 말로 사회적인 방언, 사회방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됐죠? 자, 요거는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사회적인 요인이 뭐다? 자, 1번 나이, 2번 성별, 3번은 직업, 네 번째는 계층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3번입니다. 언어와 문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언어, 문화. 분명히 관련이 있겠죠. 자, 밑에 들어갑니다. 언어는 문화를 잡는 그릇이며 더 나아가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반영체입니다. 따라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됐습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면서 이룩한 뭐를 배운다? 한국의 문화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한국 문화를 배운다. 이퀄. 이게 언어와 문화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 보십시오. 자, 이런 사례가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사례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십시오. 자, 한국에서는요, 비를 가리키는 말이 엄청 많습니다. 자, 다시요. 한국에서는요, 비를 가리키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농사지 없기 때문에. 농경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한국어에서 비를 가리키는 말이 많아.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우리나라의 문화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4번 언어의 습득은요, 그냥 가볍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어를 습득해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 출제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가볍게 그냥 읽고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면 그 다음으로 합니다. 자, 3번이 언어의 특성이거든요. 오케이. 엄청 중요한 왔다. 언어의 특성입니다. 별표. 얘는 문제짜리입니다. 얘는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매년 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한 번씩 보이더라라는 입니다. 잘했을 때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언어의 정의 기억나십니까? 제가 앞에 설명했는데 언어의 정의. 언어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입니다. 됐습니까? 그것을 저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기호적 특성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구조적 특성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화면 잠깐만 지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뭘 기억하셨으면 좋겠냐면 우선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의 특성이거든요. 언어의 특성. 저는 이 언어의 특성을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호적 특성입니다. 첫 번째는 기호적 특성. 자, 두 번째는요, 구조적 특성입니다. 그랬을 때, 자, 기호적 특성입니다. 뭐가 있냐면요, 1번이 자의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성. 3번은 역사성. 자, 4번은 추상성. 5번은 분절성. 자, 6번은 창조성입니다. 구조적 특성입니다. 자, 1번이 규칙성입니다. 자, 두 번째가 체계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설명할 테니까 다시 한번 요거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언어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고요? 기호적 특성. 두 번째는요? 구조적 특성입니다. 기호적 특성은 총 6개입니다. 어디서부터? 자의성부터 시작해서 창조성까지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적 특성은 딱 2개입니다. 첫 번째는 규칙성, 두 번째는 체계성입니다. 괜찮습니까? 암기사항입니다. 자, 화면 띄웁니다. 자, 첫 번째는 자의성이거든요. 자, 자의성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와? 내용과, 자, 뭐가? 형식. 이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가 자의성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의적인 관계라는 얘기겠죠. 임의적인 관계입니다. 됐습니까? 즉, 필연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만 자의성의 뜻을 알면은요, 문제 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문제 푸는 법을 설명하면요, 이겁니다.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1대다. 또는 다대 1의 대응 관계를 갖는 것을 무슨 성? 자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밑에 1번으로 합니다. 언어마다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이 다릅니다. 다시요. 자, 사과라고 써있죠. 여러분들 교재는요, 사과 그림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과를 한국에서는 사과, 미국에서는 애플, 일본에서는 링고, 중국에서는 핑고라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잘 보십시오. 내용 몇 개? 됐습니까? 형식 몇 개입니까? 1개, 2개, 3개, 4개. 형식이 몇 개라고요? 4개. 그럼 결국 이건 무슨 관계입니까?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1대 다의 대응 관계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례는 무슨 성을 설명하는? 자의성을 설명하는 사례입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같은 언어라도 지역마다 같은 내용을 표현하는 형식이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자, 부추 내용입니다. 경기나 강원권에서는 부추, 전라도에서는 솔, 경상도에서는 정구지라고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1개에 형식 몇 개? 하나, 둘, 셋, 3개. 1대 다의 대응 관계. 무슨 성? 자의성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음어나 동의어 또는 4번도 마찬가지로 몽땅 다 1대 다 또는 다 대 1의 대응형이었습니다. 몽땅 다 자의성입니다. 5번으로 합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뭘 좀 아셨으면 좋겠냐면 요게 문제 출제됐거든요. 다른 사례에 비해 약하지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례라는 것은 위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사례겠죠. 1번부터 4번까지의 사례에 비해서 약합니다. 자의성이 약하다고요. 특징이. 하지만 의성어나 의태 역시 분명히 뭐로 설명할 수 있다? 자의성으로 설명은 가능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닭의 울음소리입니다. 이게 내용이죠. 한국에서는 꼬끼우, 미국에서는 코코두들두 이렇게 됩니다. 자, 분명히 내용 한 개에 형식 몇 개입니까? 2개, 1대다. 맞네. 하지만 비스무리하죠. 결국 이거하고 가장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례에 비해서 그래서 약하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의성의 사례로 맞다는 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자 밑에는 사례를 보면서 아 이게 무슨 성이다? 자의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도상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도상성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상성은요. 뭐의 반대? 자의성의 반대. 다시요. 도상성이 뭐라고요? 자의성의 반대. 자의성이 뭐였죠? 내용과 형식이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도상성은요. 내용과 형식에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도상성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사례를 보시면서 아, 이 사례가 뭐의 사례라? 도상성의 사례입니다. 라고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왼쪽에 날개를 보시면 문제 있죠? 그렇게 한번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도상성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에 관련이 있다. 자, 한번 설명합니다. 자, 도상성 크게 세 가지거든요. 양적 도상성, 순서적 도상성, 거리적 도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개념의 복잡성 정도가 다시 한번요. 개념의 복잡성 정도라는 것은 내용 형식 내용입니다. 언어적 재료의 양과 비례. 언어적 재료의 양은 뭡니까? 형식. 얘가 복잡하면 얘도 양이 많아져. 관련이 있는 거죠. 도상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시간적 순서나 우선성의 정도가 다시 한번 내용 형식 내용입니다. 뭐의 언어 구조의 형식에 반영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도상성. 자의성의 반대말입니다. 괜찮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개념적 거리와 다시 한번 뭐하고 내용과 언어적 거리가 다시 한번 뭐라고요? 형식이 비례라는 것은요.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을 무슨 성? 도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왼쪽 날개 보면 아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화면 바꿉니다. 그 다음 사회성입니다. 자, 사회성이라는 말은요. 사회적 약속입니다.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잘 보십시오. 자, 아까 제가 언어의 정의를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호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요 내용에 요 형식을 쓰자. 다시 한번 요 내용에 우리는 뭐라고? 사과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렇게 쓰자라고 뭐 했습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됐죠? 요 내용에 이런 형식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번 약속이 정해지면은요 개인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무슨 성? 사회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사회성은요 바꿀 수 없다죠. 그래서 불역성 또는 불가역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됐고요. 자, 역사성은요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 내용에 이런 형식을 쓰자. 약속이 정해지면 안 바뀌는 게 사회성이고요. 단 시간이 엄청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럼 바뀔 수 있습니다. 약속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 뭐 할 수 있더라? 약속이 바뀔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역사성 쉽게 말하면요. 언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 말입니다.
얘는 바뀐다는 얘기죠. 당연히 뭐다? 가역성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자, 밑에 제가 여러분들을 사례도 집어넣었으니까 언어라는 것은요. 신생, 성장, 소멸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결국 뭐 아닙니까? 결국 바뀝니다. 이 말이죠. 이걸 무슨 성? 역사성. 괜찮죠? 넘어갑니다. 분절성입니다. 자, 분절성이라는 것은 쉽게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세계는 연속되어 있습니다. 즉 연속되어 있는 세계를 우리는 뭘 가지고서? 언어를 가지고서 분절합니다. 나눠서 이해를 합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슨 성? 분절성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냇물 보십시오. 시냇물 이렇게. 분명히 세계는 연속되어 있는 거 맞죠? 우리는 이 시냇물이라는 연속되어 있는 세계를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끊어서 이해를 하죠. 이게 무슨 성? 분절성. 저 보십시오. 분명히 연속되어 있는 세계 맞죠? 근데 얼굴이라고 끊어서 받아들이죠. 목 끊어서 받아들이죠. 이걸 무슨 성? 분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이 분절성과 관련돼서는요. 요 사례도 분절성, 요 사례도 분절성. 물론 위에 있는 사례는 형태 분절성, 밑에 있는 사례는 의미의 분절성입니다. 다시 한번 요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언어의 특성 중에서 뭐다? 분절성입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문제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5번입니다. 추상성입니다. 추상화입니다. 이런 식인데 제가 밑에 표를 하나 그려드렸죠. 자, 이것을 잠깐 말씀 잘 보십시오. 자, 꽃이라는 단어를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제가 좋아하는 꽃이 코스모스입니다. 진달래, 할미꽃 등등등 수많은 꽃들이 있죠. 그랬을 때 그 수많은 꽃들 중에서 뭐 한 겁니까?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뭐라는 단어로? 꽃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추상화시켰습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뭐라고 합니까? 추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코스모스도 이 추상화된 단어입니다. 수많은 코스모스가 있겠죠. 그 수많은 코스모스 중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넌 뭐라고 하자? 코스모스라고 하자 이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뭐라고 하자? 사람. 몽땅 다 추상화된 단어입니다. 이런 것을 추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간단하죠? 창조성입니다. 창조성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저 좀 쳐다보십시오. 저 보셨습니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 자,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자음의 총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나라 자음의 총 개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현장에서 물어보면요 답변을 잘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런 건 무조건 답변합니다. 아무튼 자음의 개수가 몇 개? 19개입니다. 모음의 개수 몇 개인지 아십니까? 21개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40개입니다. 그냥 자음 19개와 모음 21개 합쳐서 40개를 가지고서 우리는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내죠. 문장 만들어내고 글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을 무슨 성? 창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게 창조성이라고요. 됐죠?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구조적 특성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칙성과 체계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규칙성 간단합니다. 규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보면 나는 밥을 먹었다는 말이 된다. 즉 규칙에 맞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밥에게 먹었다. 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밥에게 먹었다는 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되고 얘가 맞다는 것은 결국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규칙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런 것은 무슨 성? 규칙성. 밑에 들어갑니다. 체계성입니다. 체계성이라는 것은 체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체계의 말뜻쯤 알아두십시오. 밑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선택 가능항의 집합을 체계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체계가 뭐라고요?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선택 가능항의 집합. 됐습니까? 그랬을 때 잘 보십시오. 나는 밥을 먹었다 사례 보십시오. 밥 대신에 빵으로 바꿀 수 있죠.
사과, 짜장면 등등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죠. 먹는 것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체계가 뭐라고요?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선택 가능항의 집합. 즉 이것만 보면 이 네 개의 집합 중에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뭐가 있다는 의미입니까? 체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법. 목적격 조사죠. 을을. 앞에 받침으로 끝나면 을. 몸으로 끝나면 를 아닙니까? 아무튼 목적격 조사 중에서 분명히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뭐가 있다는 의미입니까? 체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자, 위에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어휘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문법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어휘와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항이 많다 적다? 많다. 개방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고요. 문법적인 것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항이 많다 적다? 적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폐쇄적인 선택입니다. 이런 식의 말을 쓰는 겁니다. 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간단합니다. 아무튼 이게 언어의 특성이고요. 상당히 문제 잘 나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언어의 특성은요.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서 반드시 머릿속에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습 화면 바꾸고 지우겠습니다. 복습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설명했습니까? 언어의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언어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지요.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기호적인 특성이었습니다. 자, 1번 기호적인 특성. 자, 두 번째는요. 구조적 특성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기호적 특성입니다. 뭐가 있었죠? 자, 1번 자의성. 자의성이 있었지 참. 두 번째 뭐였죠? 사회성. 사회적 약속입니다.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었죠. 역사성. 시간이 엄청 흐르면은요 바꿀 수 있더라.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더라. 역사성입니다. 그 다음은요. 기억나십니까? 창조성. 자음과 모음 합치면 40개 가지고 수많은 단어, 문장, 글 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뭐 있습니까? 분절성 기억나십니까? 연속되어 있는 세 개의 언어를 가지고서 분절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추상성이 있었죠. 사람 다 몽땅 다 추상화된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구조적 특성입니다. 뭐 있었죠? 규칙. 규칙성. 그 다음은 정의가 좀 어렵습니다. 뭐? 체계성. 자, 질문 다시 들어갑니다. 체계가 뭐라고요? 서로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는 선택 가능항의 집합. 어휘, 문법, 개방적 선택, 폐쇄적 선택. 기억나십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이것을 복습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엄청 중요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언어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무조건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4번 언어의 기능 들어갑니다. 도대체 언어가 어떠한 기능이 있는가? 이런 것들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실제 이 언어의 기능은요. 문제 출제되면 뭐 나옵니까? 친교적 기능이 문제 출제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가볍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입니다. 표현적 기능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습니까? 언어라는 것을, 즉 국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즉 국어라는 것을 뭐 하고 있습니까?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표현적 기능입니다. 표현적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화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 등을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뭐 하는 기능? 표현하는 기능입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 표현적 기능은요. 다른 말로 정보를 알려주죠. 국어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정보적 기능 또는 대상을 지시한다 해서 지시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례줍니다. 사례 주고서 이게 무슨 기능? 표현적 기능입니다. 이렇게 맞히시는 문제입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밑에 보십시오. 자, 이 중에서 나머지 빼고 여기는 금연정수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준다고요. 표현적 기능입니다. 근데 여기는 금연정수입니다라는 요 부분은 힘이 없다. 자, 여기는 금연정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잘 보십시오. 실제 금연정수인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여기는 금연정수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금연장소니까 빨리 담배 꺼!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뭡니까? 명령적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 표현적 기능입니다. 도 되지만 어찌 보면은요 명령적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이죠. 이 영화는 매우 감동적이다. 표현적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찌 보면은요 감동적이니까 영화 봐 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명령적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표출적 기능입니다. 아 뜨거! 여러분들이 뜨거운 걸 딱 만졌습니다. 아 뜨거! 본능이죠? 이게 표출적 기능입니다. 실제 표현적 기능과 표출적 기능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얘는 의도가 있다, 없다. 그 차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지령적 기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명령적 기능이라고요. 듣는 청자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해! 명령적 기능입니다. 지령적 기능이라고도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령적 기능을 다른 말로 명령적 기능 또는 감화적 기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 이런 것도 가볍게 보는 겁니다. 가볍게. 담배 꺼? 이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친교적 기능입니다. 요게 문제에 출제됐습니다. 요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길거리를 막 걸어가는데 여러분 만났습니다. 학생 밥 먹었어요? 친교적 기능입니다. 됐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밥을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가 궁금해서 물어본다기보다는요. 나 너하고 한마디 말을 하고 싶어? 나 너하고 사귀고 싶어? 이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귄다는 좀 그렇긴 하다. 아무튼 근데 이게 친교적 기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면서 오늘은 날씨가 참 화창하군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죠. 왜? 나도 눈이 있어. 됐습니까? 상대방도 당연히 눈이 있고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을 말로 설명한다는 것은 나 너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친교적 기능입니다. 일명 사교적 기능이라고도 하죠. 가능하죠. 자, 5번으로 합니다. 미적 기능입니다. 미적 기능이라는 것을 일명 시적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말을 좀 더 예쁘게 꾸미는 것을 미적 기능 또는 시적 기능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밑에 예를 들면 음절수를 교류합니다. 바둑이와 순이보다는 순이와 바둑이 훨씬 더 듣기 좋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적 기능 또는 미적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꾸법. 나는 선생님이고 너는 학생이야. 대꾸법 썼죠. 리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몽땅 다 미적 기능 또는 시에서 쓰이는 시적 기능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관어적 기능입니다. 이 관어적 기능은요. 그냥 가볍게 사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전. 무슨 사전? 예를 들어서 영한 사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러브라는 단어를 몰라. 러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르겠어. LOVE 이렇게. 당연히 사전을 찾아보겠죠. 영어 사전을. 그럼 요거 한 다음에 얘는 무슨 뜻이다?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어와 우리말이 관련이 있다 없다? 있죠.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은 무슨 기능? 관계가 있는 기능. 그래서 뭐 관어적 기능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사전 생각하시면 된다고. 충무장이라는 말 뜻을 모르겠어. 사전 찾았더니 남의 아빠를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결국 얘와 얘는 관련이 있다 없다? 있죠. 언어가 언어끼리 서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어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7번은요. 지식과 정보의 부중기능입니다. 이거는 문자 언어 생각하면 딱 맞죠? 아무래도 음성 쪽보다는 문자 언어가 바로 뭐다? 지식과 정보를
보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식과 정보의 보존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튼 자 지금 정확히 몇 가지를 7개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1번부터 7번까지 설명한 거 맞죠? 그랬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친교적 기능이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요. 사례를 줍니다. 보통. 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잡는다? 언어의 기능을 여러분 스스로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총 몇 개? 7개입니다. 7개를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훨씬 더 편하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리고 제 교재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교재에 이 날개 쪽에 기출문제가 있죠. 같이 보십시오. 아, 이런 식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그걸 아시면은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당연히 머릿속으로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도 같이 날개에 보는 혹시 기출문제가 있다면 그 기출문제를 보면서 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됐습니다. 자, 솔직히 지금 여러분 언어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언어의 본질 중에서 2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뭐라고요? 언어의 특성. 두 번째는요? 기능입니다. 솔직히 언어의 본질에서는 딱 이 2개만 기억하시면요. 무난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은 뭐 할 겁니까? 국어의 본질을 설명하겠습니다. 국어의 본질. 마찬가지. 제가 국어의 본질 설명입니다. 라는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예습 한번 하시라고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라는 게. 예습 중요하고요. 복습 중요합니다. 솔직히 예습과 복습 중에서 저는 복습을 훨씬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면요. 반드시 예습까지 하시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